나으리, 저를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옛날의 적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랑을 맹세하고 은비녀를 건네며 말했지요. 과거에 급제하는 날 반드시 정실로 맡겠소. 그 약속을 믿고 처녀는 집안의 마지막 폐물까지 파라 사내의 노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원급제한 사내가 보낸 것은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정승대 교수와 혼인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버림받은 처녀는 아비의 죽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고 기생이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조선 팔도에 그 이름 모르는 자 없는 명기 월향.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사내가 바로 자신이 버린 그 여인인 줄도 모른 채 사내는 다시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것은 버린 자가 치러야 할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 한 채에 부녀가 살고 있었으니 아비의 이름은 이참봉이요, 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이참봉은 본래 한양에서 벼슬을 지낸 양반이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파직당한 뒤 이 외진 시골로 낙향한 터였지요.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병칠에 써버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집 한 채와 마당 한 구석의 연꽃 연못뿐이었습니다. 연화야, 기침약은 다려 놓았느냐? 예, 아버지. 지금 가져갈게요. 연화는 17 꽃다운 나이였으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인 탓에 이미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모시며 삭바느질로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가난해도 연화의 눈빛은 맑았고 그 자태는 연못 위에 핀 연꽃처럼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랑 양반집 교수가 저리 고우니 팔자가 기구할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낫기만을 빌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서도윤이라 합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 위로 삐죽 고개를 내민 젊은 선비 하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각진 얼굴에 굵은 눈썹, 야망이 서린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비록 도포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신발은 달아 구멍이 뚫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교수님이 연못가에서 빨래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연화의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다가오는 사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도유는 매일같이 담장 곁을 서성였습니다. 어떤 날은 산에서 꺾어온 야생화를, 어떤 날은 직접 베껴 쓴 당시를 담장 너머로 건네며 연화의 마음을 두드렸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것이니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경계하던 연화도 차츰 도윤의 진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글을 논하고 시를 읊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초여름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담장 없이 마주 섰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연못가, 연꽃이 만개한 밤이었습니다. 연화 낭자. 도윤이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붓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따스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낱 가난한 선비에 불과합니다. 도윤 낭군, 그런 말씀 마세요. 허나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도윤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은비녀 하나였지요. 수수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지요. 진정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라고.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날 반드시 가마를 보내겠습니다. 정실로 맞아 평생 함께 하겠소. 이 은비녀는 그 약속의 증표요. 도윤 낭군.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도 맹세합니다. 낭군이 돌아올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지고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달이 차면 기울듯 그 맹세에도 금이 갈 줄을 이 순간에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노자가 필요한데 형편이. 도윤은 괴로운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보려면 수개월치 노잣돈과 한양 체류비가 필요했으나 가난한 그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지요. 연화는 밤새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취 놀이개와 집에 남은 마지막 은가락지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아가씨, 이것들은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연화는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폐물을 내밀 때 손이 떨렸지만 도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으로 노자를 마련하세요. 연화 낭자, 이것은 낭자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 아니오? 낭군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시면 그때 100배로 갚으시면 됩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리고 낭자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소. 기다리겠습니다. 1000년이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출발날 아침 연화는 고갯마루까지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뒤돌아보는 도윤에게 연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서 가세요.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연화 낭자, 장원급제 소식만 기다리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점점 작아져 갔지요. 연화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희망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석 달, 반년, 1년. 연화는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쓸며 한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윤이 보낸 전갈이 오지 않았나, 혹시라도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약을 드셔야 해요. 연화야, 내 혼처는 정했느냐? 걱정 마세요. 곧 좋은 분이 오실 거예요. 연화는 아버지께 도윤과의 약속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몰락했다 해도 양반 집안의 교수가 천안 가문의 선비와 사사로이 정을 나누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장원 급제하여 당당하게 청혼하러 올 도윤을 보여드리리라. 연화는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년째 되던 해 초여름, 마침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원 급제자 서도윤, 경상도 출신 서도윤이 장원 급제하였다. 방방곡곡 퍼진 소식에 연화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해냈구나. 낭군이 해냈어. 그녀는 은비녀를 꺼내 꼭 쥐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곧 가마가 올 터였습니다. 이제 곧 도윤이 약속을 지키러 올 터였지요. 연화는 낡은 옷 대신 어머니의 유품인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새 겹으로 빗질을 하고 은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흘째 되던 날, 이웃집 안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연화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장원 급제한 서도윤, 그 선비 말이다. 한양 정승댁 교수와 혼인한다는구나. 순간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장터에서 들은 얘긴데 장원 급제하자마자 정승 어른이 사위로 삼았다더구나. 혼례가 보름 뒤라고. 연화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귓전에서 위밍 소리가 울렸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통하는 큰 길 어귀에서 지나가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 붉은 비단 장식. 그 옆에서 백마를 탄 푸른 달령의 사내, 서도윤이었습니다. 간 위에 어사화를 꽂고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 가마 안에는 화관을 쓴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행 행렬이었습니다. 연화는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화를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본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행렬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연화를 남겨둔 채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연화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흙바닥을 손톱이 부러지도록 움켜쥐며 통곡했지요. 믿었던 것이 배신이 되고 기다림이 지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참봉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 딸을 찾으며 손을 뻗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굳어버린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마지막 가족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참봉 댁, 빚 갚으시오. 아버지 살리느라 빌린 돈,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시오. 집은 빼앗겼습니다. 연화는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지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품 안 깊숙이 숨긴 은비녀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은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맹세하던 밤, 그 눈물겹던 약속이 떠올랐지요. 버리지 못하겠구나.
연화는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증거였으니까요.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증거였지요. 언젠가 반드시 이 비녀를 그 산의 눈앞에 들이밀 날이 올 터였습니다. 연화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비틀거리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씨만큼은 분명했지요. 서도윤. 그 이름을 이로 갈며 되뇌는 연화의 뒷모습, 위로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지요. 낮에는 뙤약볕 아래 비틀거렸고, 밤에는 산길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굶주림이 온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팠으나 이제는 그 감각조차 무뎌졌지요. 입술은 갈라지고 눈은 움푹 꺼졌으며 한때 연꽃처럼 고왔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물 좀. 어느 마을을 지나며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사람들은 거지를 보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지요. 저리 꺼져, 재수 없게. 연화는 비틀거리며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느낄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또 한 발 내디딜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큰 길 한복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무릎이 먼저 꺾이고 이내 몸 전체가 흙바닥에 쓰러졌지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나 연화의 눈에는 그저 검은 점들만 아른거렸지요. 품속의 은비녀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어.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꺼져갔지요.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이 쓰러졌네. 행수 어르신, 젊은 처자입니다. 어서 가마에 태워. 이대로 두면 죽겠어. 따스한 손이 연화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지요.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곱게 발린 창호지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비단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정신이 들었군. 연화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높은 품이 있는 얼굴에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더군요. 은빛이 섞인 검은 머리를 곱게 틀어 올렸고 짙은 자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 교방이다. 넌 사흘을 알았어. 교방이라면.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방은 기생들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겁먹을 것 없다. 난 이곳의 행수 기생 난설이야. 내가 길에서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지. 난설은 죽 그릇을 연화 앞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먹어. 말은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따뜻한 것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죽을 다 비우고 나서야 연화는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살려주긴. 내가 살아남은 거지. 난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연화를 살피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이름이 뭐냐? 화라 합니다. 연화라. 연꽃 화자로구나. 내 꼴을 보니 양반가 교수 출신 같은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느냐? 연화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요. 난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말해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 묻자. 난설이 연화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넌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지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요. 그러나 품속의 은비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고개를 돌리던 그 얼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난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있느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빚. 은혜의 빚이 아닙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원한의 빚입니다. 그것을 갚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난설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렸지요. 쓸쓸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라면 살아남겠구나. 난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라. 넌 지금 갈 곳도, 의지할 곳도, 돈도 없다. 양반 교수 출신이라 해도 너처럼 되면 팔려갈 곳은 기방뿐이야. 기방이라면, 그래. 기생이 되라는 말이다.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생. 천한 신분. 몸을 파는 여자라는 손가락질. 양반가 교수로 자란 연화에게 그것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치욕이었습니다. 싫다면 말려도 된다. 당장 이 문을 나서면 너를 막을 사람은 없어. 난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거친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나가면 어찌 될 것 같으냐? 굶어 죽거나 팔려가거나 아니면 어느 주막에서 몸종으로 부림당하다 죽겠지. 그게 내가 원하는 복수냐?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기생이 천하다 하지만 이 평양 교방에서 이름을 날린 기생은 감사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양반들이 줄을 서서 한 번만 만나달라 애걸하지.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검은고도 타는 예인이니까. 난설이 연화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복수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난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생각해라. 이 방 안에 있는 동안은 내 선택이다. 하지만 해가 뜨면 넌 이곳의 규율을 따라야 해. 난설이 문을 열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곳에 들어오면 내 과거의 이름은 버려야 한다. 연화라는 이름도.
연화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 연화는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들었지요. 달빛 아래 맹세하던 밤, 반드시 정실로 맞겠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날 만큼. 서도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자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지. 내가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좋아. 기생이 되마. 천한 기생이 되어 널 찾아가마. 연화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어. 내가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새벽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서를 찾아갔지요. 결정했느냐? 예. 연화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난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넌 이곳의 사람이다. 그럼 새 이름을 지어주마. 난설이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처럼 아름다우나 손에 잡히지 않는 여자가 되어라. 월향. 오늘부터 내 이름은 월향이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화는 죽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 허름한 방에서 연화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졌지요. 그리고 월향이 태어났습니다. 평양 교방의 수업은 혹독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선배 기생들의 시중을 들고 그 사이사이 가무와 악기를 배워야 했지요. 허리를 곧게 펴 그래 가지고 춤을 추겠다고? 가야금 줄이 울어야지. 내 손가락이 우는 게 아니야. 시를 읊을 때는 감정을 담아라.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매일이 고역이었습니다. 손끝이 피멍이 들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나 월향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양 기생들이 몰래 울며 도망치고 싶다 할 때도 월향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에 모두가 잠든 후에도 홀로 일어나 검은고 줄을 퉁기고 춤사위를 연습했지요. 저 아이는 미친 거 아냐? 눈빛이 무서워.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으니까요. 강해지는 것. 서도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 그래서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 난설은 그런 월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월향. 어느 날 밤 난설이 월향을 불렀습니다. 예, 행수 어르신. 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구나. 재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허나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난설이 월향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복수의 불꽃이지. 그것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겠지만 그 불꽃이 너 자신을 태울 수도 있단 걸 알아야 해.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같았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적이 있지.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복수는 양날의 칼이다. 상대를 벨 수 있지만 내 손도 베인다. 알고 있습니다. 월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칼을 쥐겠습니다. 손이 베이더라도 찌르겠습니다. 난설은 한참 동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쓸쓸하게 웃었지요. 그래. 그 각오라면 말리지 않겠다. 다만 명심해라. 복수를 끝낸 후에도 내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월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고 월향은 변해갔습니다. 한때 여리디 여린 교수였던 그녀는 어느새 당당한 자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야금을 타면 산새가 날아와 앉을듯 맑은 소리가 울렸고 춤을 추면 달빛이 질투할 만큼 아름다웠지요. 시를 지으면 사대부들이 탄복했고 그림을 그리면 화가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하여 5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의 여린 처녀는 25의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월향낭자를 청하려 왔소. 저도 월향낭자를 뵙고 싶소. 평양 교방 앞에는 매일같이 양반들이 줄을 섰습니다. 월향을 한번 만나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찾아왔지요. 그러나 월향은 좀처럼 응하지 않았습니다. 월향낭자, 비단 100피를 보내겠소. 저는 한양의 땅 10마지기를 드리겠소. 아무리 재물을 쏟아부어도 월향은 냉담했습니다. 내 마음을 얻으려면 해와 달을 따다 주시오. 도도하고 오만한 명기. 그것이 월향의 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밤이면 월향은 홀로 방에 앉아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도윤. 그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나를 버린 것 따위는 까맣게 잊었겠지. 월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기다려라.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겠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마. 창밖에서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향아. 난설이 월향을 불렀습니다. 그 얼굴에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양에서 소식이 왔다. 새로 부임하는 평양 관찰사가 정해졌다는구나. 월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지요. 누구입니까? 난설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서도윤. 정승 어른의 사위 서도윤이라 하더구나.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월향 괜찮으냐? 난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입술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월향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월향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서도윤. 이제 우리 다시 만나는구나.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앞에 평양 제일의 명기가 불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은 월향이라는 기생이지 연화라는 옛사람이 아니었으니 운명의 재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평양 가명의 새 관찰사가 부임한 날 온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새 사또께서 오신다.
정승 어른의 사위시라더군. 젊고 출중하시다 하오. 거리마다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가명 앞에는 아전과 관속들이 도열하여 새 상관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요. 이윽고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찰사 어른 행차시오. 선두의 선기수가 외치고 그 뒤를 따라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서도윤이었습니다. 검은 갓 아래 각진 얼굴, 굵은 눈썹에 날카로운 눈매. 5년 전 장원급제하던 날의 그 선비는 어디 가고 이제 권력의 맛을 아는 관리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푸른 달령에 학흉배를 달고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모습. 출세한 자의 오만함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지요. 여기가 평양이로군. 도유는 말 위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지요. 풍류와 미인의 고장이라 하던데 과연 그 명성에 걸맞은지 두고 봐야겠군. 그 옆에서 하인 칠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으리 평양 기방에는 천하의 명기들이 많다 하옵니다. 특히 월향이라는 기생은 조선 팔도의 이름이 자자하다 하옵지요. 월향, 호, 그런 여자가 있단 말이냐? 도윤의 눈에 흥미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부임 첫날 연회를 열어야겠군. 그 월향이란 기생을 불러오너라. 예, 나으리. 칠복이 허리를 굽혀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가명 안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붉은 등불이 휘황하게 밝혀지고 비단 휘장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고 악공들이 풍악을 울렸지요. 평양에 내로라 하는 관리들과 양반들이 모여 새 관찰사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관찰사 어른의 부임을 축하드리옵니다. 평양을 맡아주시니 백성들의 영광이옵니다. 아첨 섞인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도유는 상좌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술잔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의 눈은 연신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월향은 아직이냐? 곧 도착할 것이옵니다. 나으리. 바로 그때 대청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악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 금비녀로 장식한 칠흑 같은 머리카락, 진홍빛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느린 걸음으로 대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월향이었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월향은 대청 중앙에 서서 우아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천기 월향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 어른께 문안드리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도유는 넋을 잃고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지요. 이런 여인이. 평생 수많은 여인을 보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신비로움. 달빛 같다는 표현이 이토록 어울리는 여인이 또 있을까요? 고개를 들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도윤과 마주쳤지요. 순간 월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를 갈며 기다린 그 얼굴. 달빛 아래 사랑을 맹세하던 그 얼굴.
자신을 버리고 차갑게 고개를 돌리던 바로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나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눌렀습니다. 대신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를 띄웠지요. 관찰사 어른의 풍채가 소문 이상이시옵니다. 허허. 과찬이요. 도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쭈뼛해졌지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술 한 잔 따르시오. 월향은 살포시 웃으며 도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술잔을 들어 술을 따랐지요. 그 손길이 스칠 때 도윤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낭자의 가물을 보고 싶소.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월향은 자리에서 물러나 대청 중앙에 섰습니다. 악공들이 가야금과 장구를 준비했지요. 첫 가락이 울려 퍼지자 월향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바람에 꽃이 피 흩날리는 듯, 달빛이 물 위에서 일렁이는 듯한 황홀한 광경이었지요. 좌중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도유는 입을 벌린 채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요. 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절세기로다. 이런 춤은 난생 처음이오. 그러나 도유는 박수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월향만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도유는 월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월향 낭자, 오늘 밤은 여기 머무시오. 관찰사 어른, 그것은 이 도윤이 부탁하는 것이오. 아니,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간곡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쥔 관찰사가 기생에게 간청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지요. 월향은 잠시 뜸을 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월향은 도윤의 술잔을 채워주고 시를 읊고 가야금을 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결코 몸을 허락하지는 않았지요. 낭자, 오늘 밤만이라도. 관찰사 어른, 저는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그렇소. 마음이 가지 않으면 천금을 줘도 허락하지 않사옵니다. 도유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면 어떤 여자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건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낭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소? 월향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른의 마음이 진심인지 두고 보아야지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더욱 뛰었습니다. 얻을 수 없기에 더욱 갖고 싶어지는 법. 월향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같이 월향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월향 생각, 저녁이 되면 월향을 만날 생각뿐이었지요. 관찰사로서의 업무는 뒷전이었습니다. 나으리 결제하셔야 할 문서가 산더미입니다. 나중에 하마. 오늘 저녁 월향을 만나야 하니 준비해라. 아전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유는 월향에게 온갖 선물을 보냈습니다. 비단 100필, 진귀한 산호가지, 명나라에서 건너온 향료, 한양에서 구해온 보석 비녀. 그러나 월향은 담담했습니다. 좋은 물건이옵니다. 허나 저는 물건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여자가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저는 마음을 원하옵니다. 월향의 눈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만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 말에 도윤은 감격했습니다. 이 여자는 재물이 아닌 사랑을 원하는구나. 그것이 도윤을 더욱 빠져들게 했지요. 그러나 월향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도윤, 너는 지금 행복하겠지. 나에게 빠져드는 이 감정이 사랑이라 착각하겠지. 월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더 깊이 빠져들어라.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그녀는 도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기, 주는 듯 주지 않기. 그렇게 도윤의 마음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난설 언니. 월향이 난설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찰사 어른의 비리를 캐고 싶습니다. 난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비리라. 아직 부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비리가 있단 말이냐? 있을 겁니다. 아니, 만들 겁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자는 권력욕이 강하고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 반드시 물지요. 난설은 한참 동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계획인지는 묻지 않겠다. 허나 명심해라. 관찰사를 건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난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을 말리지는 않았지요. 평양에는 내 눈과 귀가 많다. 관찰사의 동태를 살피게 해주마. 감사합니다, 언니. 그날부터 월향은 두 가지 얼굴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도윤 앞에서 요염하고 신비로운 명기. 밤에는 차갑게 복수를 도모하는 사냥꾼. 도윤은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습니다. 월향이라는 명기를 사냥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진짜 사냥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은 이미 덫에 한쪽 팔을 들여놓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월향과 도윤이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찰사 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뭐든 물어보시오. 어른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셨을 때 혼인 약속을 하신 분이 있으셨사옵니까?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소? 그저 궁금하였사옵니다. 어른처럼 출중하신 분이라면 분명 마음에 둔 여인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월향의 눈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도윤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지요. 그런 사람은 없었소.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월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지요.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다행이옵니다. 다행이라니? 어른의 마음에 아무도 없다면 이 월향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월향은 살며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월향 낭자, 정녕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오? 아직은 아니옵니다. 월향이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곧 그날이 올지도 모르옵니다. 월향은 도윤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도윤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미치겠군. 저 여자 없이는 살 수 없겠어. 그는 완전히 월향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방에 돌아와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혼인 약속을 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손에 힘이 들어가 비녀의 손자국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나를 잊었다면 내가 기억나게 해주마.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도윤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월향의 정체를 알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터였지요.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평양 가명의 관찰사 서도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임 초기만 해도 그럴듯하게 업무를 보는 척했건만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한 지 오래였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월향 생각, 점심을 먹으면 월향 생각, 해가 지면 언제 월향을 볼 수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으리, 오늘도 결제하셔야 할 문서가 쌓여 있사옵니다. 수석 아전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손을 저었지요. 나중에 하마. 오늘 저녁 월향을 만나야 하니 준비해라. 하오나 나으리, 한양에서 독촉장이 왔사옵니다. 세금 징수 현황을 올리라 하옵니다. 그까짓 것 대충 적어 올리면 될 것 아니냐. 도윤은 짜증스레 소리쳤습니다. 아전은 한숨을 삼키며 물러났지요. 가명의 분위기는 나날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상관이 업무에 관심이 없으니 아랫사람들도 해이해지는 법. 이곳저곳에서 작은 비리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가명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월향의 방에 젊은 기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난설이 심어놓은 눈과 귀 중 하나였지요. 말해 보아라. 관찰사 어른께서 지난달 징수한 세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월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확실하냐? 아직 확실하지는 않사옵니다. 하오나 가명 창고지기가 술에 취해 실언을 했다 하옵니다. 그 창고지기를 만날 수 있겠느냐? 주선해 보겠사옵니다. 젊은 기생이 물러가자 월향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도윤, 내 발등에 내 똥을 싸고 있구나. 드디어 기다리던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월향은 가명 창고지기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기방의 한적한 방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지요. 박서방은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월향이 따르는 술에 점점 취기가 올랐습니다. 서방님, 가명에서 일하시니 고되시겠습니다. 허허, 고되고 말고요. 관찰사 나으리가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니 아래 것들이 고생이지요. 그러시군요. 관찰사 어른이 월향에게 빠지셨다던데 제 탓인가요? 월향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이 붉어져서 손을 저었지요. 아이고, 낭자 탓이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관찰사 나으리의 마음인 것을. 그래도 미안하네요. 덕분에 서방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시니. 월향이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박서방은 흐뭇하게 받아 마셨지요. 낭자가 이리 신경 써 주시니 과분합니다. 서방님 창고지기시라면 가명의 재물을 다 보시겠네요. 그렇지요. 출입하는 모든 재물이
제 눈을 거쳐가지요. 혹시 이상한 일은 없으신가요? 월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취기에 혀가 꼬였지만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이상한 일이라. 있기는 하지요. 어떤 일인데요? 박서방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실은 지난달 징수한 세금 중에 장부와 맞지 않는 게 있사옵니다. 장부와 맞지 않다니요. 창고에 들어온 양보다 한양으로 올려보낸 양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월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 그럼 장부를 조작한 건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관찰사 나으리께서 직접 장부를 고치셨다 하던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횡령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참수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월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서방님, 고된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술값을 낼게요. 아이고, 어찌 낭자께서. 괜찮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월향은 살며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난서를 찾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관찰사가 세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난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있느냐?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구할 수 있다면 장부라. 가명창고의 장부는 철통같이 지켜질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월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관찰사 어른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요. 난설은 한참 동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겠다. 허나 조심해라. 관찰사 처소에 들어갔다 들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 도윤의 하인 칠복은 묘한 기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월향을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나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보았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칠복은 월향이 나타날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 미소 짓는 모양. 그러던 어느 날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장원급제한 서방님의 신행 행렬이 지나가던 그 길. 길가에 멍하니 서 있던 한 여인. 서방님과 눈이 마주치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던 그 여인. 설마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턱 옆에 작은 점, 그리고 눈을 내리깔 때 그 모양. 틀림없었습니다. 월향은 연하였습니다. 칠복은 당장 주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잠깐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 서방님께서 저 여인을 버린 것은 칠복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연화 낭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가마를 보내 정실로 맞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정승의 딸과 혼인한 것도 칠복은 두 눈으로 보았지요. 만약 내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칠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 하인의 도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옛날 연화 낭자의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칠복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척하자.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해서 월향을 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보름 후 월향은 마침내 가명처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오늘 밤은 관찰사 어른 곁에서 밤을 지새우겠사옵니다. 도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령이요? 예. 어른의 마음이 진심인 줄 알았사옵니다. 도유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아, 월향 낭자. 이 도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구려. 그날 밤 월향은 도윤과 함께 처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자신의 잔에 술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의 잔은 계속해서 채워주었지요. 어른, 한 잔 더 드시옵소서. 허허, 오늘은 낭자가 부어주는 술이니 100잔이라도 마시겠소. 도윤은 걸신 들린 듯 술을 들이켰습니다. 월향이 따라주는 술이라면 독이라도 마실 기세였지요. 시간이 흐르자 도윤은 점점 취기가 올랐습니다. 낭자는 정령 하늘이 내린 여인이요. 과찬이시옵니다. 아니요. 이 도윤은 평생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소. 도윤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술에 무언가를 탄 것은 아니었지만 월향이 의도적으로 독한 술을 골라 따랐기에 금세 취한 것이지요. 어른,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시옵소서. 제가 곁에서 지켜보겠사옵니다. 낭자, 가지 말아주오. 도윤은 중얼거리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월향은 도윤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처소를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대부분의 하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월향은 미리 알아둔 대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명 창고는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이 야밤에 관찰사의 처소에서 나온 여인을 막을 자는 없었지요. 누구냐? 창고 앞에서 졸던 군졸이 물었습니다. 관찰사 어른의 명으로 왔습니다. 어른께서 급히 장부를 보고 싶다 하시옵니다. 관찰사 어른의 명이라면 군졸은 의심하면서도 월향의 당당한 태도에 주춤했습니다.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알겠사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월향은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찾았습니다. 세금 징수 기록, 창고 출입 기록, 한양으로 보낸 상납 기록.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장부를 넘겼지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수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긁어 고친 자국, 다른 먹으로 덧쓴 부분. 이것이다. 월향은 장부 몇 권을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감사합니다. 어른께 잘 전하겠사옵니다. 군졸에게 미소를 보내고 월향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한참 후 군졸은 뒤늦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잠깐 관찰사 어른께서 왜 기생에게 장부를 가져오라 하셨지? 그러나 이미 월향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무거운 머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옆을 보니 월향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접힌 천과 함께 쪽지가 놓여 있었지요. 어른의 잠든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차마 깨우지 못했사옵니다. 다음에 또 뵙겠사옵니다. 월향 올림. 도윤은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월향 낭자. 정령 천상의 여인이로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이 월향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 무렵 난설은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구나. 정말로 구해왔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충분해. 이것만 있으면 관찰사는 파멸이야. 난설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향아, 이것을 어디에 넘길 생각이냐? 한양에 암행어사가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라. 쉽지 않을 텐데. 방법을 찾아야지요. 월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마침 내 옛 단골 손님 중에 암행어사와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시다. 연락을 해보마. 감사합니다, 언니. 월향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홀로 방에 앉아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5년 전 달빛 아래 이 비녀를 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정실로 맡겠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도윤. 월향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고지다. 이제 곧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창밖에서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앞에서 이 비녀를 보여주마. 내가 버린 그 여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월향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증오와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냐? 월향이 급히 비녀를 숨기며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관찰사 나으리 대개 칠복이라 하옵니다.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잠시 뵐 수 있겠사옵니까?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관찰사 어른의 심부름이요? 아니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어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낭자. 혹시. 칠복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연화 낭자 아니십니까? 순간 월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월향의 정체를 알아본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직전.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화 낭자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월향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지요. 칠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인이 틀렸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허나 그가 고개를 들어 월향의 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점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5년 전 우리 서방님 신행 행렬이 지나가던 날 길가에 서 계시던 분이 낭자가 아니시옵니까? 월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칠복의 눈에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서방님과 눈이 마주치시고 쓰러지셨던 분. 소인은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알아보았군요.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정녕. 그래요. 나는 연화요. 월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도윤이 버린 그 여자, 연화. 칠복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왜 왔소? 주인에게 고하러 왔소. 월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에 칠복은 움찔했지요. 아니옵니다. 칠복이 손을 저었습니다. 소인은 고할 생각이 없사옵니다. 그럼 왜 온 것이오?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확인하고 싶었사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사옵니다. 용서라뇨? 그날 소인도 행렬에 있었사옵니다. 낭자께서 쓰러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쳤사옵니다. 칠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께서 낭자와 혼인 약속을 하셨다는 것도 알았사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사옵니다. 하인의 몸으로 어찌 주인의 일에 간섭하겠사옵니까? 허나 그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정녕 죄송하옵니다. 월향은 한참 동안 칠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공범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자. 그러나 그 눈물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일어나시오. 월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당신은 하인일 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낭자, 어찌 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월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 예, 낭자.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아무것도 듣지 못했소. 알겠소. 칠복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칠복은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 멈추었지요. 낭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시오. 서방님은 분명 나쁜 일을 하셨사옵니다. 허나 낭자도 복수의 끝에서 후회하시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월향은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후회라.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후회 따위는 할 수 없는 곳까지 왔어. 보름이 지났습니다. 난설이 약속한 대로 암행어사와 연이 닿았습니다. 월향아, 연락이 왔다. 난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어른께서 평양에 오신다 하셨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보름 안으로 도착하신다 하더구나. 월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분께 장부를 넘기면 되겠군요. 그래. 허나 조심해야 한다. 암행어사의 정체가 세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향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직이 박서방이 술에서 깨어난 후 뒤늦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내가 그날 무슨 말을 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장부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창고에서 장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설마 그 기생이. 박서방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일이 커지면 자신도 연루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차라리 먼저 고하자.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진다. 박서방은 가명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도유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쁘니 간단히 말해라. 저번에 월향 낭자를 만났사옵니다.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월향을 어디서? 기방에서 술을 마셨사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도 모르게 장부 이야기를 했사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 이야기라니. 무슨 장부 말이냐? 세금 장부 말이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도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장부가 어찌 되었느냐? 그것이 창고에서 장부 몇 권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뭐라고? 도윤의 고함이 가명을 울렸습니다. 당장 창고를 확인해라. 어떤 장부가 사라졌는지 낱낱이 보고해라. 예. 박서방이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도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다. 세금 횡령을 기록한 바로 그 장부가. 그리고 월향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설마 월향이. 도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듯 보였던 그 여인이 자신을 속였다니. 아니야. 아닐 거야. 월향은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는 법. 도윤은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 월향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라. 칠복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정령 없느냐? 월향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아니옵니다. 칠복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의심은 깊어졌지요. 좋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내겠다. 도윤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월향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나으리, 월향에 대해 알아냈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월향은 5년 전 평양 교방에 들어왔사옵니다. 그 전에는 경상도 출신이라 하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상도, 예. 몰락한 양반가 규수였다 하옵니다. 이름은. 정탐꾼이 뜸을 들였습니다. 연화라 하옵니다.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화. 달빛 아래 사랑을 맹세했던 그 여인. 은비녀를 주며 반드시 정실로 맡겠다 했던 그 여인. 그리고 자신이 버린 그 여인. 아니야. 도윤은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월향이 연화일 리가. 그러나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 월향을 보았을 때 느꼈던 묘한 익숙함. 가끔 그녀의 눈에서 느꼈던 서늘한 기운. 그리고 장부가 사라진 일. 나를 속인 것이냐.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파멸시키려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켜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파멸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한 두려움. 안 돼. 안 돼. 도윤은 발버둥 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장부만 되찾으면. 그는 결심했습니다. 월향을 잡아들여 장부를 되찾기로. 그날 밤 월향은 기방에서 평소처럼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무슨 일이지? 바로 그때 기방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관찰사 어른의 명이시다. 기생 월향을 당장 잡아들여라.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리더니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관찰사 어른을 농락한 죄로 잡아들인다. 월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지요. 무슨 죄목인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끄럽다. 가서 직접 들어라. 포졸들이 월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난설이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유도 없이 기생을 잡아가다니. 행수는 물러서라. 관찰사 어른의 명이시다. 난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가명의 포졸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월향이 끌려나가면서 난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부를 부탁합니다. 난설은 그 눈빛을 읽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명처소. 월향은 도윤 앞에 끌려왔습니다. 도윤은 상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전에 보던 것과 전혀 달랐지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킨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요. 이유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유? 이유를 모른다고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인연,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다. 그가 월향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연화. 내가 바로 연화지. 월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지.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지. 월향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하고 승리에 찬 미소. 드디어 알아보셨군요, 나으리.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연화입니다. 월향이, 아니 연화가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달빛 아래 사랑을 맹세하고 은비녀를 주며 정실로 맡겠다 하셨던 바로 그 여자. 너. 그리고 나으리께서 장원급제 후 차갑게 버리신 바로 그 여자.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나으리. 닥쳐라. 닥쳐.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저를 버린 것조차 잊으셨겠지요. 그날 저는 아버지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건 천한 기생이 되어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오직 오늘을 위해. 연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가 건네주었던 바로 그 비녀. 이것을 기억하시옵니까?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나으리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실로 맡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화가 비녀를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비녀가 바닥에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지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거짓, 약속의 증표를. 도윤은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나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부는 이미 제 손에 없습니다. 곧 암행어사 어른께 전해질 것입니다. 뭐라고? 나으리께서 백성의 세금을 횡령한 증거,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2년, 감히 그가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피하지 않았지요. 철썩 도윤의 손이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화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요. 그러나 연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때리시옵소서. 죽이시옵소서.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2년을 당장.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그 눈빛이, 그 미소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나으리의 파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를 어찌하신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뭐냐? 연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으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집안의 마지막 재산을 팔아 노자를 마련했습니다. 1000년이 걸려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정승의 딸이 그토록 좋았습니까? 권력이 그토록 좋았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대답해 주십시오. 연화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다.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정승의 사위가 되면 평생 권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미안하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찰사가 정승의 사위가 기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화. 내가 잘못했다. 연화는 무릎 꿇은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을 기다린 이 순간, 복수의 완성. 그러나 가슴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밀려왔지요. 늦었습니다. 나으리. 연화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명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이 가명을 뒤흔들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리더니
횃불을 든 군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마패를 높이 든 한 사내가 서 있었지요. 본관은 어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노라.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 관찰사 서도윤, 백성의 세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한 죄, 내 죄를 물을 것이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끌어내라. 군졸들이 도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때 평양을 호령하던 관찰사는 이제 죄인의 몸이 되었지요.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서도윤이 무너지는 모습. 그가 모든 것을 잃는 모습. 그러나 가슴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요. 이게 내가 원한 것인가? 연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이루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승리했는데 왜 이토록 공허할까? 낭자. 누군가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난설이 서 있었지요. 언니. 난설이 연화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수고했다. 다 끝났어.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5년의 세월이 그 모든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언니, 저는 울어라. 실컷 울어라. 난설은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며칠 후 서도윤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금 횡령 및 장부 조작의 죄로 파직. 모든 재산 몰수. 유배형 3,000리.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 줄 알았던 사내는 이제 머나먼 섬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5년간 자신을 지탱해 온 복수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았지요.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연화는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던졌던 그 비녀를 암행어사가 돌려주었지요. 증거물은 필요 없다. 장부만으로 충분하니 이것은 가지시오. 비녀를 바라보니 온갖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맹세하던 밤. 장원급제를 기다리던 날들. 신행 행렬을 보며 무너지던 순간. 그리고 기생이 되어 복수를 다짐하던 밤.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연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왜지?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거지? 그때 난설이 들어왔습니다. 연화야. 언니. 난설이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유배 행렬이 내일 떠난다더구나. 그래요. 보러 가지 않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 끝난 일인데. 난설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냐? 네,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지. 복수는 양날의 칼이라고. 상대를 베면서 제 손도 벤다고. 기억해요. 내 손은 베이지 않았느냐?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5년을 살면서 그녀의 마음에도 상처가 쌓였지요.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설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보니 어떻더냐? 공허해요. 이겼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럴 것이다. 복수는 그런 것이니까. 난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한때 복수를 했다. 나를 버린 양반에게 그자도 파멸시켰지. 그런데 그 후에 남은 건 뭐였어요? 허무함이었다. 그리고 깨달음. 깨달음이요. 복수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상대를 파멸시켜도 내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라는 것. 연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설이 연화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용서해라. 네, 그자를 용서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하라고요? 저를 버린 그 사람을. 그래. 용서해라. 난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그자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것이야. 미움을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 그 독이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해친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알아. 쉽지 않지. 하지만 난설이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 연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용서. 그 단어가 이토록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서도윤을 용서한다는 것.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5년 동안 이를 갈며 살았는데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연화는 은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을 부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만 바라보았고 당신만 기다렸어. 10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했어. 그러나 그 사랑은 배신으로 돌아왔지요.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연화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눈물은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사랑했던 것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도 그때의 나를 놓아주지 못했구나.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17살의 연화. 달빛 아래 사랑을 맹세받던 순수한 소녀. 그 소녀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됐어.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유배 행렬이 떠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죄인의 수레가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서도윤이 타고 있었지요. 한때 관찰사의 위엄을 뽐내던 사내는 이제 초라한 죄수의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틀에 목이 끼워지고 누더기를 걸친 모습. 수레가 연화 앞을 지나갈 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후회, 수치심, 그리고 체념. 연화는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멈춰라. 연화가 말했습니다. 행렬을 이끄는 포졸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잠시만. 저 죄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포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에게 월향의 이야기를 들은 터라 막지 못했지요. 연화가 수레에 다가갔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 고개를 드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할 말이, 있소, 예. 연화는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나으리께서 주셨던 것이지요. 정실로 맡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화는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이것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증거로, 나중에는 복수의 다짐으로. 그런데 말이에요. 연화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니 알겠더군요. 이것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무슨 말이오? 이 비녀를 붙잡고 있는 한 저는 그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움에 묶여 살았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놓아준다니. 연화가 도윤의 손에 비녀를 쥐어 주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미움이 아니라 작별의 의미로. 도윤은 멍하니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내가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으리께서 스스로 해결하실 일이지요. 연화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만 저는 나으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 미안하다. 알아요. 연화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나으리께서 후회하고 계시다는 것쯤은 알아요. 정녕, 용서해 주는 것이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연화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으리를 미워하는데 제 삶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연화. 다음 생에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생에는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한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아셨을 테니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연화가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도윤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요. 끝났어.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미움의 사슬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기방을 떠났습니다. 정말 가는 거냐? 난설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언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어디로 갈 생각이냐?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연화로 살고 싶어요. 월향이 아니라. 난설은 연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언니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연화는 기방문을 나섰습니다. 새벽빛이 퍼지는 평양거리. 연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세상이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었지요. 연화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로 마련한 비녀였습니다. 수수하지만 정갈한 은빛의 비녀. 새로운 시작이야. 연화는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향해.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포구 마을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기방에서 모은 재산으로 작은 주막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낭자, 정말 저희 같은 것들도 글을 배워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요. 글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았던 세상이지만 이제는 그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주막 앞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17살의 봄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던 젊은 선비. 달빛 아래 맹세. 그리고 배신. 기생이 되어 복수를 다짐하던 날. 모든 것이 아득한 옛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힘들었지.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은 평화로웠지요. 연화 낭자,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낭자, 오늘 글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 어서 오너라. 연화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한때 복수의 화신이었던 여인은 이제 따뜻한 미소를 가진 평범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복수보다 어려운 것은 용서였고, 용서보다 어려운 것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마침내 그것을 해냈습니다. 훗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기생이 되어 복수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끝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행복했나요? 어른들은 대답했지요. 그래. 마침내 행복해졌단다. 어떻게요? 미움을 내려놓았거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가장 값진 일이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다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버림받은 꽃이 칼이 되었다가 다시 꽃이 된 이야기. 연화기. 그것이 이 이야기의 이름입니다.